조선 중엽 한양 변두리의 허름한 초가집에 젊은 선비 박연수가 살고 있었다. 올해 나이 25. 가난에 찌든 그는 벼슬은 꿈도 못 꾸고 그저 글씨를 잘 쓰는 덕에 책을 베껴주는 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먹과 붓, 그리고 몇 푼 되지 않는 품삯. 그것이 연수가 가진 전부였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책거리를 맡으러 책방에 들렀다. 평소처럼 새로이 읽은 책이 없나 살피던 중 책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낡은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겉표지는 오래된 듯 달아 있었지만 종이의 재질은 고급스러웠다. 햇빛에 비추면 은빛, 청빛으로 빛깔이 바뀌는 신비한 표지. 책의 제목은 운명지. 운명지라 운명을 적어둔 책이란 말인가. 연수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는 순간 하얀 속지 위에 검은 글씨가 스르르 떠올랐다. 새해 안에 왕좌가 흔들리리라. 허. 연수는 책을 떨어뜨릴 뻔하며 경악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 글씨는 사라지고 종이는 다시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책방 주인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주인장, 방금 이 책에 글귀가 나타났다 사라졌소. 못 보셨소? 옛기 이 사람아, 더위라도 먹었나? 그 책은 3년째 먼지만 쌓이는 애물단지야. 글씨라니 허튼 소리 말고 어서 가보게. 주인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연수의 머릿속은 여전히 방금 본 글귀로 가득했다. 왕좌가 흔들리리라. 주인은 본 적 없다 하지만 나에겐 너무나 생생했다. 이건 환상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주인에게 간청했다. 연수 이 책을 나에게 파시오. 값이 얼마든 상관없소. 주인 허허 값이라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책인데. 원한다면 그냥 가져가게. 그리하여 운명처럼 그 책은 연수의 품으로 들어왔다. 다음 날 점심을 먹고 마당으로 나온 이웃집 아저씨 최삼식. 그가 마당에 나와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최삼식은 3년 전부터 옥수수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풍작을 기대하고 있었다. 몸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며 묵묵히 밭일만 하는 우직한 사람이었고 연수의 집에 고쳐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말없이 고쳐주고 가는 고마운 이웃이었다. 그날도 그는 연수에게 다정히 인사했다. 박선비 점심은 드셨나? 아저씨, 선비는 무슨 연수라고 부르시라니까요. 점심은 벌써 먹었습니다. 허허, 알았네, 연수야. 그런데 올해는 비가 영 오질 않아서 큰일이야. 옥수수가 다 말라 죽게 생겼어. 어머니께 맛난 옥수수 좀 드리려 했는데 말이지. 연수는 잠시 그 말을 곱씹다가 무심코 곁에 두었던 운명지를 펼쳤다. 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내일은 비가 올까? 순간 종이에 글씨가 스스로 새겨졌다. 내일 새벽 큰 비가 내리리라. 그러나 다리 하나가 무너지리라. 연수는 놀람을 감추고 말했다. 최씨 아저씨, 내일이면 비가 내릴 겁니다. 옥수수도 살아날 거예요. 허허, 자네가 이제는 하늘의 뜻까지 아는 게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튿날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장대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근처 강에 다리 하나가 떠내려가서 강을 건너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했다. 연수는 소름이 돋았다. 책의 글귀 그대로였다. 박연수는 오늘도 장터를 지나 책방으로 일거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이제는 운명지를 늘 품속에 넣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이 책은 더 이상 집안에 함부로 두기엔 버거운 존재가 되었다. 이웃집 최씨 아저씨가 비온 뒤 술자리에서 연수와 나누었던 얘기를 해서 혹시나 책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길까 괜히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장터를 지나며 아는 이들과 인사를 나누던 연수는 산에서 캔 약초를 파는 노파 김씨를 마주쳤다. 늘 인자하던 얼굴은 오늘따라 잔뜩 어두웠다. 할머니,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어두우세요. 동이는 어디 갔어요? 노파는 그제야 눈가를 훔치며 답했다. 연수야, 사실 동이가 이틀 전 산에 약초 캐러 갔다가 아직 돌아오질 않는구나. 혹여 다친 건 아닌지 아니면 짐승이라도 만난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구나. 내 몸이 이래서 직접 찾아 나설 수도 없고 이제 내겐 손자동이가 전부인데 흑. 노파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보자 연수의 가슴도 덩달아 무거워졌다. 늘 온화한 미소로 인사하며 몸에 좋은 약초라며 챙겨주시던 할머니가 손자 걱정에 저리 눈물을 흘리시니 내가 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때 품속에서 희미한 진동이 울려오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전해졌다. 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운명지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어 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동이가 산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종이 위에 서서히 글씨가 새겨졌다. 내일 오후 무사히 내려오리라. 다만 큰 상처는 남으리라. 연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노파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이는 곧 돌아올 거예요. 다만 내려오는 길에 다칠 수 있으니 약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제 예감으로는 내일이면 꼭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 너무 울지 마시고 밥도 꼭 챙겨 드시고 잠도 푹 주무세요. 동이가 돌아오면 맛있는 밥 지어 주시려면 할머니 건강이 먼저 아닙니까? 저는 이만 가보겠으니 부디 식사 꼭 챙기세요. 연수의 따뜻한 말에 노파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늦은 밤 등잔불이 흔들리는 초가집 안. 박연수는 운명지를 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박연수, 자네 있나? 내 잠시 들어가도 되겠나? 연수는 얼른 책을 덮고 문을 열어 한결을 맞이했다. 한결은 연수의 오랜 벗으로 한때 과거 공부를 함께하던 친구였다. 요즘 장터에 떠도는 말이 장난이 아니더군.
다들 자네를 신통방통한 점쟁이라 하더라고. 삼식 아저씨한테 말한 비예언도 그렇고 약초 할머니네 손자 동이도 그렇고. 연수야,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맞힐 수 있었던 게냐? 허튼 소리다. 내가 무슨 신선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냥 우연히 맞은 것이겠지. 우연이라. 어쩌다 한 번 맞힌 것도 아니고 2번, 3번이나 맞았는데 우연이라고. 게다가 오늘 장터에서는 온통 자네 이야기뿐이더군. 박선비가 하늘의 뜻을 읽는다느니, 책으로 미래를 본다느니, 내 귀가 다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야. 연수는 짧게 한숨을 쉬며 등잔불 옆에 놓인 책을 바라보았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운명지와 함께 지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화제의 중심에 들어가 버린 것이었다. 내 답답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운명지는 여전히 은빛과 청빛을 번갈아 뿜고 있었다. 연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결에게 책을 내밀며 말한다. 사실은 이 책 때문이다. 책, 그 낡아빠진 종이 뭉치가 무슨 수로 사람의 운명을 안단 말이냐? 나도 알 수 없네. 하지만 내가 무심코 묻는 말에 책이 스스로 답을 해주더군. 그리고 그 답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네. 뭐라고? 정녕 이 책에 그런 대단한 힘이 있단 말이냐? 이런 책이 실제 존재한다니. 자네 성품에 거짓을 말할 리도 없고, 그렇다면 혹시 내 운명도 물어봐 줄 수 있겠는가? 내년의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지,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내 평생의 소원인데 한번 물어봐 주게. 연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운명을 가볍게 묻는 것은 옳지 않다네. 괜한 욕심이 화를 부를 수도 있어. 제발 부탁하네. 나와 자네가 어린 시절부터 같이 공부하지 않았나. 내일을 알 수 있다면 나는 마음을 더 굳게 다잡을 수 있을 터. 단 한 번만 물어봐 주게. 연수는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레 책을 펼쳤다. 펼쳐진 책 속에는 언제나처럼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결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 순간 글씨가 서서히 떠올랐다. 과거의 문은 열리리라. 그러나 벼슬길은 험하고 충돌이 그를 기다리리라. 연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결이 기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암시하는 답이었기 때문이다. 책이 말하길 다음번 과거 시험에서 급제의 길은 열릴 것이네. 정말이냐? 정말이지? 우와,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연수야, 자네 덕에 희망이 생겼다네. 기쁜 소식이지. 하하. 허나 길이 험하다 하였네. 기쁨만큼이나 마음을 굳게 가지게. 험한 길쯤이야 사내대장부라면 감수해야지. 연수야, 자네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늘이 내린 책을 가졌다니. 부디 이 힘을 바르게 쓰게나. 몸 조심하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실실거리던 한결이 돌아간 뒤 연수는 홀로 책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책장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기묘한 빛을 발했다. 마치 책이 스스로 말하는 듯했다. 너의 운명은 이미 나와 엮였다. 마치 환청을 들은 듯 연수에게 느껴졌다. 연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 빛은 곧 사라졌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 책이 불러올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떠오른 첫 글귀. 새해 안에 왕좌가 흔들리리라. 장터는 늘 시끌벅적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한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다. 박선비가 신비한 책으로 사람의 운명을 맞췄다더라. 비예언도 김노파 손자도 모두 그대로였대.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은근슬쩍 연수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책으로 미래를 보는 선비라며 장난처럼 따라했다. 연수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장터를 지나갔다. 그러나 귓가에는 수군거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유명해졌는지 모를 일이었다. 연수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렀다. 그 장터 한편에서 조용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내가 있었다. 검은 두루마기에 길게 뻗은 수염, 예리한 눈매 관상가 이도현이었다. 사람들의 표정을 읽듯 눈동자가 번뜩였다. 운명을 맞히는 책이라 그게 진실이라면 내가 꼭 손에 넣어야 할 보물이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장터를 벗어나 궁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궁궐 정원. 그곳에 꽃에 물을 주는 여인이 있었다. 20대 초반쯤 되었을까. 희고 고운 자태의 또렷한 눈매, 단정한 손길. 그녀는 바로 궁녀 김인혜였다. 궁 안에서도 이쁘고 총명하며 성실하기로 소문난 그녀는 중전의 신임을 받고 있는 궁녀였다. 서책 관리부터 교태전의 주요 기록 정리도 도맡아 중전의 곁을 오가며 문서를 다루는 임무를 맡았다. 그날 책방 주인의 부탁으로 궁에 책을 전달하러 들어온 연수는 꽃에 물을 주는 이내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세상에 이런 미녀를 본 적이 있던가.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이내는 고개를 돌려 연수를 보고 눈길을 멈췄다. 그리고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다. 낯선 얼굴이군요. 혹시 박연수 선비님 맞으신가요? 책방 박영감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대신 오신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요즘 장터에서 꽤 유명하시던데요. 연수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제가 유명하다니요? 사람들의 허언일 뿐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부풀린 겁니다. 허언이라 하지만 모두가 신기하다 하던데요. 연수는 얼른 화제를 돌리며 심부름으로 가져온 책 더미를 내려놓는 순간 품속에 있던 운명지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 이내는 재빠르게 그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은빛과 청빛이 교차하며 기묘한 빛을 뿜고 있었다. 아, 이 책은 표지가 참 특이하네요.
마치 빛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연수는 깜짝 놀라며 그 책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옷소매 안으로 급히 밀어 넣었다. 그냥 요즘 정독하는 책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습작 같은 겁니다. 그때 낮은 기침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관상가 이도현이 나타난 것이다. 이 정원에 낯선 그림자가 있군. 젊은 선비, 자네는 누구인가? 궁궐을 나서는 길에 박연수를 알아본 관상가 이도현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을 걸었다. 연수는 갑작스런 상황에 혹시나 운명지 이 책을 본 게 아닐까 긴장하며 숨이 막힌 듯 얼어붙었고 이내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이분은 책방 심부름으로 책을 가져온 선비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에요. 이도현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연수를 훑어보았다. 그 순간 품속의 운명지가 미세하게 떨리듯 진동했다. 연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 결코 가볍게 볼 자가 아니다. 다음 날 심부름차 장터에 나온 이내는 우연히 앞서 걷는 연수를 발견했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의 어깨, 선한 얼굴, 그리고 그 품속에 감춰져 있을 그 책. 사실 이내도 연수를 처음 본 순간 꽤나 마음이 설레었었다. 이내의 마음속에 전날 본 장면이 떠올랐다. 자신을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 얼굴을 생각하니 다시금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주었던 그 책. 은빛으로 빛나던 책의 표지 사실 그 책이 소문으로 듣던 그 책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사실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인지 꿈에서도 아른거렸다. 이내는 궁금증을 못 이기고 용기를 내어 박연수에게 다가갔다. 박 선비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잘 들어가셨나요? 이런 말씀 송구한데요. 사실 어제 보았던 그 책이 너무 궁금해서요. 신비로운 느낌 때문이었는지 꿈에서도 보이더라고요. 표지가 너무 특이해서 그런가, 언뜻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가. 혹시 제게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연수는 갑자기 나타나 조잘거리는 이내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이마, 빛나는 커다란 눈망울, 꾀꼬리 같은 맑은 음성. 이상하게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녁 다시 뵙지요. 등잔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찻집.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앞에는 따끈한 차와 그리고 문제의 운명지 한 권. 연수가 책을 펼치자 이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궁녀님, 이 책은 아무에게나 보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짐작하고 계신 것처럼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제가 던진 물음에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답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내는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책을 바라보았다. 정말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어쩜 이런 신비한 책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궁에 관한 것도 혹은 임금님과 관련된 일도 나온 적이 있나요?
연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첫날 본 글귀가 떠올랐다. 새해 안에 왕좌가 흔들리리라. 그는 말없이 입술만 달싹였다. 이내는 눈치 빠르게 알아차렸다. 그리고 미소를 거두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선비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던 게 아니에요. 다만 혹시라도 그런 글귀가 나오거든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궁과 관련된 비밀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연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등잔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겹치듯 드리웠다. 그 순간 운명지의 표지가 희미하게 빛을 내며 두 사람의 인연을 기록하듯 반짝였다. 궁궐 안쪽 화려한 장막이 드리워진 방. 권세 높은 대신 윤치헌은 관상가 이도현에게 장터에서 들은 소문을 보고받고 있었다. 대감, 요즘 장터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박연수라는 젊은 선비가 신비한 책으로 미래를 마친다고요. 옥수수밭 비예언도 실종된 소년도 모두 적중했다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윤치헌은 입꼬리를 올리며 부채를 천천히 접었다.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다고. 무지한 것들이 몰라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겠지. 허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신통한 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보물은 나같이 제대로 사용해 줄 사람에게 들어와야지. 아니 그런가. 왕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소문이 도는 지금 그런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온다면 이 세상이 곧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밤 등잔불이 깜빡이는 초가집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가운데에는 관상가 이도현이 서 있었다. 박연수, 자네에 대한 소문은 들었다. 신비한 책을 가졌다지. 내 말에 백성들이 휘둘리다니. 몹시 걱정이 되신다며 영의정 대감께서 직접 보고 싶어 하신다. 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가보면 밝혀지겠지. 지금 바로 같이 가줘야겠네. 연수는 땀방울을 흘리며 품을 감쌌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걱정했던 대로 이 책을 탐하는 자의 손길이 뻗어오기 시작한 것. 이때 소란을 들은 것인지 대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이웃집 아저씨 최삼식이 들어왔다. 박선비는 그런 허튼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거든 먼저 나를 밟고 가시오. 하지만 연수는 손을 들어 삼식을 막았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연수는 운명지를 옷 속에 깊숙이 넣고 담담히 이도현을 따라 나섰다. 조선의 권세가 중에서도 으뜸 영의정 윤치헌의 집은 마치 또 다른 궁궐 같았다. 높은 담장 안에는 기와 지붕이 줄지어 서 있고 창고마다 재물과 곡식이 가득 차 있어 밤에도 수십 명의 하인들이 드나들며 경비를 섰다. 휘황찬란한 등불이 마당을 훤히 비추었고 곳곳에서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피리,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은 막내 아들의 생일잔치였다. 잔치마당은 떠들썩했지만 가장 안쪽 집무실은 고요했다. 두꺼운 장막이 드리워진 방 안, 윤치헌은 홀로 생각을 이어가고 있었다. 금빛 장식이 새겨진 부채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그는 속으로 음흉하게 웃었다. 세상은 힘있는 자의 것이다. 신비한 책이 내 손에 들어온다면 왕좌도 머지않아 내 것이 되겠지. 그때 문 앞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감마님, 그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윤치헌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래, 들여보내라. 잔치마당은 여전히 술과 음악으로 떠들썩했지만 집무실은 고요했다. 등잔불이 가득 켜진 방, 벽면에는 서화와 금박 장식이 가득했고 두꺼운 장막 뒤에는 값비싼 도자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하인들이 문을 열자 젊은 선비 박연수가 2명의 사내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그는 품속에 꼭 껴안은 운명지를 소매 깊숙이 감춘 채였다. 윤치헌은 부채를 천천히 접으며 연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가 바로 박연수라 하는 그 선비인가. 생각보다 젊구나. 25이라 내가 그렇게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연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그를 베껴먹고 사는 보잘것없는 선비일 뿐입니다. 윤치헌은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를 지었다. 허허, 겸손은 아름답지. 하지만 내 귀에는 이미 장터의 소문이 들어왔다. 비가 온다 한 것도 마치고 실종된 아이도 돌아온다 했다지. 게다가 책에서 스스로 글씨가 나타난다고도 하더군. 연수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이미 다 알고 부른 것이 틀림없었지만 차분히 대답했다. 사람들이 소문을 부풀린 것일 뿐입니다. 그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뿐이옵니다. 윤치헌은 낮게 웃으며 부채로 탁자를 두드렸다. 우연이라. 그 우연이 내 손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바로 운명이 되는 법이지. 자네, 그 책으로 내 운명을 한번 보아라. 과연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연수의 손끝이 떨렸다. 설마 이런 질문을 할지는 상상도 못했었다. 이건 반역이 아닌가. 어떤 대답도 나를 이곳에서 살아나가게 하지 못할 것 같아.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다. 조심스럽게 운명지를 펼치자 종이 위로 서서히 글씨가 떠올랐다. 야심은 크나 그 끝은 칼날 위의 그림자. 연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차마 그 글귀를 그대로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숨을 삼키며 책장을 덮었다. 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종이뿐입니다. 윤치헌의 눈빛이 번뜩였다. 언뜻 글자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는데도 없다 하니 의심스럽기 그지없었다. 허나 급하게 먹는 물은 체하는 법. 잠시 침묵 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그 책이 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구려. 허나 괜찮소. 하늘이 입을 닫을 때도 있는 법이지.
다만 조만간 다시 자리를 마련하리다. 그때는 반드시 내 질문에 답을 해주길 바라오. 그렇지 않으면 내 직접 그대를 사기꾼으로 형장으로 끌고 갈 것이오. 연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소매 끝으로 그것을 감추며 정중히 절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치헌은 흡족한 듯 부채를 가볍게 접었다. 가던 길 조심하시게.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니. 박연수는 저택을 나서며 긴 숨을 내쉬었다. 달빛 아래 길을 걸으면서도 가슴은 답답했고 품속의 운명지는 마치 뜨겁게 달아오른 듯 무겁게 느껴졌다. 운명지의 첫 예언. 새해 안에 왕좌가 바뀐다니. 이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윤치헌의 질문 또한 박연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책의 예언이 떠올라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박연수는 마음만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중전은 고운 비단옷을 입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궁 안뜰에는 가을바람이 불어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고요 속에 깊은 근심을 담고 있었다. 이내야 요전에 말했던 그 소문. 사실이더냐? 장터의 어떤 선비가 책으로 사람의 운명을 맞춘다지. 혹여 너도 본 적이 있느냐? 궁여인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곧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죄스러움과 충정이 섞여 있었다. 소인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운명지라 불리며 주인은 제가 아는 박연수 선비입니다. 허나 단순한 소문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책이 신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박 선비는 절대 허언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중전은 이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한 듯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다. 내가 그를 감싸려는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민심을 어지럽히는 일이 사실이라면 더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내 그 선비를 직접 만나보아야겠다. 이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는 중전을 존경했고 동시에 왕과 중전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길 바라고 있었다. 한참 후 집으로 돌아온 박연수는 방으로 들어가 피곤함을 느끼며 등잔불을 켰다. 책상 위에는 뜻밖에도 지난번에 이내에게 빌려주었던 시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분명히 궁에 두고 왔을 텐데. 이상히 여겨 책장을 펼치자 그 사이에 하얀 쪽지가 고이 끼워져 있었다. 조심스레 종이를 꺼내 펼쳐보니 단정하고 고운 글씨체. 궁여인의 손길이 분명했다. 박선비님, 내일 밤 연못가에서 뵙고 싶습니다. 선비님의 비밀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나의 비밀을 공유한 그녀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을 벌써 알고 있는 걸까?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호의가 너무나 기꺼웠다.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여전히 내게 빛을 발하는 운명지와 시집 위에 남겨진 쪽지는 그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물 알리고 있었다.
늦은 밤 연수는 소리 없이 궁궐 안으로 인도되었다. 이미 언질이 있었던 것인지 문지기 하나 소리내어 고하지 않았다. 이내가 앞장서고 연수는 뒤따라 긴장된 발걸음을 옮겼다. 어제 쪽지의 약속대로 다시 마주한 둘은 짧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미 윤치원의 눈에 띈 이상 벗어나기란 힘든 일일 것이다. 세간에서는 임금보다 더 권세를 누린다는 윤치헌이 아니던가. 박연수는 큰 고민 없이 이내의 제안에 바로 응했다. 그로서는 중전의 부름이 이 순간 반갑기 그지없었다. 본인이 아는 이 큰 비밀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임금에게 바로 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것 같았다. 수많은 전각을 지나 도착한 곳은 중전이 거처하는 교태전. 안쪽 깊은 방에 이르니 발 너머 자리에 중전이 앉아 있었다. 등불이 은은히 밝혀진 방 안, 고요 속에 흐르는 위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연수는 얼른 정신을 다잡고 엎드려 절을 올렸다. 소인 박연수, 중전마마께 삼가 인사 올리옵니다. 정중한 인사에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다. 숨죽인 정적만이 방을 메웠다. 연수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찌 된 일이지?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머리를 굴려보았으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잠시 망설이던 연수는 다시 고개를 조아리며 전공법을 택했다. 중전마마 소인이 궁의 예법을 알지 못해 신뢰를 범한 듯하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사옵니다. 가온마을에서 온 박연수라 하옵니다. 재주라 할 것 없어. 그저 책을 베껴쓰며 살아가는 미천한 소생이옵니다. 올해 25으로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하였고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연수는 순간 더 당황했으나 곧 그것이 중전의 웃음임을 알았다. 박선비 미안하오. 내 그대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여. 잠시 장난을 친 것이니 노여워 마시오. 이내가 그대를 여러 번 칭찬하니 과연 어떤 사내일지 보고 싶었소. 중전의 웃음띤 말에 연수의 귀끝이 붉어졌다. 옆에 서 있던 이내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마마 괜히 농을 하십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요? 중전은 미소를 띠고 고개를 저었다. 허면 내 착각이라 하리다. 자, 이제 그만 긴장 풀고 편히 앉으시오. 연수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방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아까와는 다른 부드러운 온기가 배어 있었다. 중전은 잠시 연수를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선비, 요즘 궁 밖에 기묘한 소문이 파다하다 들었소. 그대가 지녔다는 책, 운명지라 하던가. 정말 사람의 운명을 알려주는 책이 있단 말이오? 단순한 헛소문은 아니겠지요? 연수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마 송구하오나 그 책에 대한 말은 사실이옵니다. 그 책은 제가 원해 묻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남기곤 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손에 들어온 이 책은
신비한 능력을 가졌지만 저 또한 그 이치를 다 알지는 못하옵니다. 다만 몇 차례 질문에 대한 답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 그 능력을 알게 됐을 뿐이옵니다. 중전은 눈빛을 가늘게 좁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참으로 신비한 책이군요. 인간의 운명을 그리도 점쳐준다니 모든 이가 탐을 내겠습니다. 그 책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몹시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일은 작게 여길 수가 없구려. 박선비. 이 책은 그대를 알고 찾아온 듯 싶소. 오랜 시간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나왔다면 필히 해야 할 일이 있어서인 듯한데 그 사명을 박선비와 나누려 한 것 같단 말이지. 아무튼 박선비, 그대가 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소문이 난 이상 항상 조심해야 하오. 권세가들이 탐낼 것이니 자칫 그대가 화를 입을 수도 있소. 연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미 한 차례 윤치원에게 붙잡혀 다녀오지 않았던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그대가 내게 닿은 것도 그 책이 정한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지. 박선비 사실 전하께서도 그 책을 보고 싶어 하시었소. 이왕 일이 궁에 들어온 김에 더 시간 끌 것 없니. 내 그대를 임금 곁으로 인도하리다. 박연수는 피할 수 없는 만남에 긴장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왠지 일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기 때문이다. 운명지가 이끄는 길로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늦은 밤, 임금의 침소. 모두가 이미 임금이 침소에 들었다고 생각한 시각, 선비 박연수가 임금을 독대하고 있었다. 어스름한 불빛 아래 왕은 잠자리에 들었던 모습 그대로 가벼운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앞에는 박연수가 책을 꺼내놓고 엎드려 있었다. 전하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운명지라 하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우연처럼 닿은 책이지요. 처음에는 속이 빈 책이라 기이하다 여겼으나 제가 질문을 하면 어느새 답이 나타나고 현실로 일어나니 실로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책의 비밀을 알아가며 저 또한 이 책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사옵니다. 왕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이 책에서 나온 대답 때문이겠군. 너는 이 책을 통해 짐의 미래를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이 나라의 운명을 보았더냐? 연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등골로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곧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송구하옵게도 전하, 네, 보았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 보였으며 또 반복하여 보게 되었사옵니다. 순간 왕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것이 현 상황의 위태로움에 대한 불안함인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지 박연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다만 잠시나마 임금도 운명 앞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아 안타깝게 여겨졌다.
연수는 운명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전하, 소인이 본 바를 감히 숨기지 않고 고하겠사옵니다. 운명지는 분명 이 나라의 운명을 보여주었사옵니다. 새해 안에 왕좌가 흔들리고 나라의 기둥마저 크게 요동친다 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왕의 손가락이 떨리듯 등잔불의 그림자에 흔들렸다. 짐의 자리가 무너진단 말이냐.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 흔들리는 심정을 감추려는지 왕은 눈을 감았다가 이내 곧 다시 떴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을 이겨낸 듯 다시 힘이 실려 있었다. 운명지의 대답은 잘 들었다. 허나 짐은 운명 앞에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다. 나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과 수백만의 백성이 있다. 그들이 행복하고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낼 것이다. 왕의 흔들림 없는 신념에 연수는 가슴이 뛰었다.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이보다 나은 대답이 있을까? 연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책의 가장 큰 비밀을 이 자리에서 전해야 한다고. 전하, 감히 한 말씀 더 올리겠사옵니다. 운명지는 단순히 정해진 글을 전하는 책이 아니옵니다. 책은 주인의 의지에 따라 글귀가 달라지기도 하옵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하나 결국은 그것을 쥔 자의 결심이 운명을 바꾸는 법이옵니다. 그 말에 왕의 눈이 커지며 이내 흥분한 듯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대 말이 참으로 짐의 가슴을 일깨웠도다. 허면 짐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운명을 짓누르는 자가 하늘이라면 그것을 거스르는 자는 짐과 그대일 것이니. 그날 밤 왕과 연수는 은밀히 몇 가지를 더 의논했다. 언제 어떻게 권세가들이 탐욕을 드러낼 것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 먼저 준비를 해놓아야 했으니까. 그 무렵 영의정 윤치허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측근들을 모아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고 있었다. 박연수를 끌어들여 운명지의 진실을 밝히던가 아니면 임금이 거짓 정보를 흘려 민심을 얻으려 했다고 왕의 입지를 좁힐 것인가 계략을 꾸미기에 여념없었다. 며칠 후 대궐안 대신들이 모인 대전회의. 윤치허는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 거리에 떠도는 괴이한 소문 다들 들으셨을 것이오. 미래를 예언하는 선비라니. 허참. 박연수라는 미천한 선비가 운명지라는 책을 지녔다 하지 않소? 백성들이 어리석게 휘둘리는 것도 모자라 혹시라도 불순한 무리들이 그를 등에 업을까 두렵소이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그자를 불러 진위를 가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운명지라는 그 책이 참된 책이라면 나라의 보물로 거두어들이고 거짓된 요술이라면 크게 벌하여 민심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할 것이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다. 그 와중에 윤치원 무리들은 고개 숙여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왕은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내심 웃음을 감췄다. 이미 연수와 나눈 비밀이 있기에 오히려 윤치원의 계략이 반가웠다. 스스로를 무너뜨릴 기회가 될지도 모를 터인데 저리도 나서서 도와주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나도 요즘 그러한 소문이 돈다는 것은 들었소. 나 또한 백성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책의 운명을 점친다니 걱정이 되던 참이었거늘. 이참에 그자를 불러들여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당장 가서 박연수를 불러오라. 잠시 휴식 뒤 다시 열린 대전회의. 대전 앞 백관이 도열한 가운데 박연수가 불려 나왔다. 그의 손에는 조심스레 운명지가 들려 있었다. 저자가 바로 박연수요. 그 손에 든 책이 바로 천하의 소문을 일으킨 운명지인가 보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와 신하들 앞에 그 진위를 밝히게 합시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연수와 그의 손에 쥔 운명지로 쏠렸다. 박연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대전의 돌바닥이 발밑에서 차갑게 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운명지를 펴들고 전하 앞에 꿇어앉았다. 윤치원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박연수라 하지. 세상에 떠도는 말이 참으로 요란하기도 하더라. 백성들의 마음이 내 새치 혀에 노란한다니 가당치도 않지. 만약 내가 소문처럼 예언의 능력이 있다면 오늘 전하와 조정의 신하들 앞에서 그 능력을 증명해 보이시오. 내일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늘의 뜻을 말해보란 말이오. 대신들은 웅성거렸고 연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고 운명지를 펼쳤다. 빈 종이 위에 서서히 먹빛 글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내일 정오 궁성 남문에 천둥이 치리라. 그 소리는 하늘의 경책이 되어 신하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리리라. 연수는 숨을 고르며 또박또박 글귀를 낭독했다. 내일 정오 남문에 천둥이 울릴 것입니다. 그 소리는 하늘의 경책이라 하였습니다. 순간 대전이 술렁였다. 경책은 한자로 경고하고 꾸짖는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겨울에 천둥이라니 경책이라니. 그리도 허망한 말이 있나. 하늘이 왜 우릴 경책한다 말이오. 고작 헛소리요. 여러 대신들이 조롱을 퍼부었고 일부는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윤치헌은 그들을 제지하는 듯 손을 들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만약 내일 정오에 천둥이 울지 않는다면 그대는 하늘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힌 죄를 받을 것이오. 그때는 이 대전 앞에서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니 각오하시오. 연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왕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대전 안은 순식간에 숨조차 죽였다. 내일이면 진실이 드러날 일. 이제 더는 말이 필요치 않다. 하늘의 뜻은 사람이 억지로 가릴 수 없는 법.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묘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대신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모두 고개를 숙였다. 박연수는 운명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 순간 책장은 희미하게 은빛으로 반짝이며 속삭이는 것 같았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다음 날 정오 무렵 궁궐 앞. 하늘은 아직 맑았으나 대전 앞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임금은 용좌에 앉아 묵묵히 하늘을 응시했고
좌우로 늘어선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과연 벼락이 내린단 말인가 겨울 하늘에. 허튼 소리다.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어찌 천둥 번개가 있겠는가. 저 박연수, 오늘로 꼴이 우습게 될 게다. 박연수는 대전 앞에 홀로 서서 손에 운명지를 꼭 움켜쥔 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의 심장도 쿵쾅이었으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긴장감 고조되는 이때 윤치원이 앞으로 나섰다. 비웃음을 감추지 못한 얼굴이었다. 전하 보십시오. 오늘이 바로 저자가 말한 그 예언의 날이라 하였습니다. 허나 하늘은 여전히 맑고 고요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기극이옵니까? 그의 말에 몇몇 대신이 킥킥거렸고 긴장 속에서도 조롱의 기운이 번졌다. 그러나 그 순간 두루르릉 멀리서부터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왔다. 순식간에 하늘은 검게 변했고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대전 위로 몰려들었다. 백관들이 술렁이며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눈부신 섬광이 하늘을 가르며 내려꽂혔다. 쾅! 벼락은 대전 앞 궁궐 남문 옆에 우뚝 서 있던 100년 된 소나무를 정통으로 내리쳤다. 소나무는 순식간에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쩍하고 두 동강이 나버렸다. 모두의 경악. 모든 대신과 백성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서로를 붙잡았다. 소나무가 쪼개졌다. 운명지의 말이 그대로 이뤄졌다. 하늘이 직접 노하신 게야. 임금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벼락 맞은 소나무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윤치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윤치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달달 떨리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잦아들고 연기가 서린 궁궐 앞마당. 갈라진 소나무는 아직도 연기를 뿜으며 그 웅장했던 기계가 반쯤 무너져 있었다. 백관들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면 안 될 것만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그때 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듣거라 백관들이여. 하늘이 친히 천둥과 번개로 꾸짖으셨다. 이는 곧 신하들이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나라 또한 두 동강 나고 말리라는 경책이니라. 왕의 목소리는 대전 천장을 울리며 번졌다. 박연수, 그대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운명지가 전한 말은 헛것이 아니었다. 연수는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전하, 운명지는 단지 하늘의 경고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옵니다. 하늘의 뜻을 바꾸는 것은 이 책이 아니라 전하와 신하들의 올곧은 뜻과 의지이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하다가 갈라진 소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 소나무 궁궐을 지켜온 지 100년이 되었건만 결국 충절을 잃은 무리들을 대신해 벼락을 맞았구나. 임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윤치원 대감. 윤치원이 얼굴이 굳은 채 앞으로 나섰다. 예 전하. 내가 전해 들으니
그대가 며칠 전 박연수를 은밀히 불러 운명지로 스스로를 시험하였다지. 짐의 명도 없이 하늘의 책을 더럽히고 권세를 묻고자 한 것이 사실이요. 순간 대전은 숨조차 삼킬 수 없는 정적에 휩싸였다. 윤치호는 안색이 창백해져 더듬거렸다. 전하, 소신은 다만 나라의 안위를 염려하여 그 책이 허황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왕은 준엄하게 꾸짖었다. 허망하다. 나라의 근본을 염려했다면 어찌 짐에게 먼저 고하지 않았느냐. 그대의 탐욕과 오만이 하늘의 노여움을 불러온 것이다. 벼락친 저 소나무가 곧 그대의 거울이니라. 벼락 맞은 소나무가 아직도 연기를 뿜고 있는 가운데 왕은 자리에 앉아 준엄히 명을 내렸다. 윤치헌. 그대의 죄는 단순히 오만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반역에 준하는 것이다. 짐은 그동안 그대의 행적을 은밀히 주시하며 반역의 증거를 모아왔다. 자신의 권세를 탐하고 백성을 등쳐 재물을 쌓은 그대와 그 무리의 죄, 이제 하늘의 뜻으로 드러났으니 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윤치헌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그의 측근 무리들도 모두 포박되어 끌려갔다. 며칠 뒤 윤치헌의 집에서는 금은 보화와 곡식이 쏟아져 나왔다. 왕은 그것을 모두 압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임금을 찬미했고 거리에서는 백성들의 흥겨운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퍼졌다. 나라의 위기는 운명지와 박연수의 결단 덕분에 무사히 넘겨졌다. 조정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왕은 더 강인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해 겨울, 임금은 이 사건을 기념하여 특별히 과거 시험을 한 차례 더 열도록 하였다. 이는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고 하늘이 내려준 경책을 후세 신하들이 가슴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과거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벼락 맞은 소나무로 만든 붓이 내려졌고 다음과 같은 시제가 나왔다. 신하는 절개를 잃지 말고 충정을 굽히지 말라. 그날 시험장에는 연수의 벗 한결도 있었다. 손에는 소나무 붓이 쥐어져 있었고 그는 크게 숨을 내쉬며 종이를 바라보았다. 연수야, 자네가 건네준 길 내가 반드시 증명하리다. 벼슬길이 험하다 하였지만 나의 충정은 굽히지 않으리. 붓끝이 종이를 적시는 순간 벼락 맞아 갈라진 소나무의 혼과 하늘의 경책이 그의 손끝을 타고 글자가 되어 흘러내렸다. 윤치헌의 몰락 이후 조정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특별 과거 시험이 끝난 어느 날 박연수는 중전의 부름을 받아 다시 궁을 찾았다. 박선비, 그간 수고가 많았소. 하늘이 그대를 도와 이 나라를 살렸으니 이제는 그대도 자신을 돌아보아야지요. 중전이 슬며시 이내를 바라보며 말하자 이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린다. 그 모습을 본 연수는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소인에게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다만 책이 시키는 대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따랐을 뿐이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이내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다. 중전은 흐뭇하게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미소 지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내 연수가 이내의 뒤를 따라 나갔다. 궁궐 뒷마당, 매화가 피어있는 정자. 연수와 이내는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다. 선비님,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지요. 사실 저는 늘 두려웠습니다. 혹여나 선비님이 운명지의 무게에 짓눌려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제가 떠날 곳은 없습니다. 아니, 어디로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머물 곳은 책이 아니라 제 마음이 원하는 곳이어야죠. 그래서 제가 머무를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내의 두 눈이 붉어졌다. 연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며칠 뒤 왕은 연수를 불러 은밀히 전교를 내렸다. 박연수, 그대는 나라를 구한 공이 크다. 허나 무엇보다 귀한 것은 그대가 책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짐이 그대를 벼슬에 앉히려 하였으나 듣자 하니 그대의 뜻은 벼슬보다 사람이라 하더구나. 왕은 미소 지으며 이어 말했다. 짐이 허락하노니 그대는 이내와 인연을 맺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라. 연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숙였다. 혼례가 끝난 밤 연수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 운명지를 꺼내 펼쳤다. 이제까지 수없이 질문을 던지고 수많은 답을 받아왔던 책. 그는 조심스럽게 마지막으로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번엔 아무 글귀도 나타나지 않았다. 백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책장은 고요하기만 했다. 연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젠 더 이상 너의 답이 필요 없구나. 운명은 내가 아니라 내가 써내려가는 것이니. 그는 운명지를 품에 넣지 않고 조심스레 책꽂이에 꽂았다. 마치 이제는 하나의 평범한 책이 된 듯 그 빛조차 사라져 있었다.